예, 제가 그 일부에서 그 며칠 전에 일어난 그 7월 23일 날 일어났던 그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들의 한반도 수역, 한반도 영공 유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부는 제가 그 북한 얘기하고 미국 관계를 말씀드릴 거로 준비를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뭐 앞으로 그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공부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 전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뭐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인데 이 책 2판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새로 나온 것을 한번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책이 뭐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론, 그 2판 서론에 1판에서 주장했던 것이 다 맞다, 그래서 다시 고칠 것이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 페이지만 새로 번역하면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옛날에 컴퓨터로 아니라 그 펜으로 번역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뭐 고쳐야 될 때도 많고 오역도 많고 그래서 상당 부분 고쳐가지고 이게 바로 7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한 며칠 되는 책인데, 전쟁의 기원, 책 제목이 뭐 영어 제목이 Origins of War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가 From the Stone Age to Alexander the Great.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원시인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때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까지가 요 책의 그 연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만 년 전서부터 BC 200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쟁의 오리진에 관한 이런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더 페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알 거예요. 고대 로마의 그 군사사, 뭐 전쟁사 이런 거를 전공하는 학자인데, 금년에 이제 81세 되신 분인데,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쭉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책이 그 2판이고 하드카버로 된 것이 그 1판인데 뭐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이번에 이제 다시 한 것이죠. 이 책 내용 보면은 선사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그 뭐 아시리아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아시리아 나오고, 하여간 이 우리 지도로 보면은 지금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때 철기 시대, 그리고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군사 기술의 혁명, 그리고 6장 알렉산더 대왕과 현대 전쟁의 기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나중에 뭐 금년 가을 중에 시작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중에 제가 그 뭐 언젠가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새로 해서 전쟁 강의를 한 뭐 이 대학교에서 하듯이 한 40시간 정도로 해서 강의하는데, 그때 이제 그 첫 시간을 이 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공부를 할 때 자기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쟁을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전쟁인지.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은 전쟁이냐, 요번에 오늘 일어난 거, 요 며칠 전에 일어난 건 이건 전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 독립국가들의 전투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총도 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무엇이냐를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이다. 내가 전쟁을 연구한다면 그걸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더 페릴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정의를 내리는데, 일단 그 싸우는 사람들이 줄 서서 걷는 사람이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엉망으로 붙여서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의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보통의 싸움질과 전쟁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대오라는 게 줄이죠, 줄을 맞춰 행군하는 군대의 조직이 존재했는가의 여부와 원초적인 전략 전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가의 여부다. 즉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도 인간 사이에서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걷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군인들이죠, 군인들.
군인들이 싸운 것을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군인인지 뭔지를 어떻게 아니? 줄 서서 걸으면 군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싸울 때도 줄 맞춰서 싸우거나 뭐 일렬로 서서 총을 쏜다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때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언제 그런 것이 나타났는지를 이 책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쟁을 공부하는 학문이 전쟁을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이제 전쟁을 많이 연구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책에 이제 다 나오는 그림들인데 스페인 르방에 있는 신석기 시대 동굴 벽화랍니다. 사람들이 걸어가요. 전부 다 뭘 하나씩 이제 뭐 무기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 저자가 저 사람들을 군인으로 보게 된 결정적인 거가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은 머리에 뭐를 썼습니다. 저 사람이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대장입니다. 분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줄 맞춰서 걷고 앞에 리더가 있고 이것이 바로 대오를 맞춰서 행군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전략과 전술이 그 원천이 여기서 보이고 이때 전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스페인 르방에 있는 그림이니까 이 르방에 있는 이 동굴은 벽화가 몇만 년 전 거다. 즉 몇만 년 전에 전쟁이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그 증거를 해내는 아주 그 분석 과정이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냐 뭐 하냐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춤추는 건지 뭐 그림이 그런데 이 아더 페릴 교수는 저 사람들의 그 발목에 뭐를 감은 것을 이 방어 장치 그러니까 무슨 이제 우리 축구 선수들 무릎 다치지 않게 뭐 또 각반 대고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걸 거다. 그 양쪽이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은 사냥하러 갈 때의 복장이 아니라 전쟁할 때의 복장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연대를 파악해 보면은 벌써 몇만 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림 하나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동굴 벽화에서 이제 한 건데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요거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 뭐 소를 향해서 활을 쏜다든가 또는 뭐 무슨 사슴을 향해서 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붙은 거니까 전쟁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 전쟁을 연구할 때 이건 역사 이전이니까 누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으니까 가서 그림 보고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뭐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걸 자세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요새 와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냉전이 끝나고서 냉전이 1990년에 끝났죠. 끝난 다음에 전쟁 숫자가 막 늘었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 전쟁이 왜 더 많아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1995년에는 전쟁이 뭐 55회가 발발하였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옵니다. 1996년 신문에 작년에는 55회가 발발하였다. 그 55회라는 숫자는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냐? 거기에 룰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는 룰이 그 미시간 대학교 COW라고 Correlates of War라는 뭐 전쟁 관련 요인 분석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전쟁의 정의를 최소한도 군인이 1000명 이상 죽은 거를 전쟁으로 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쟁이 뭐 55개 이건 제가 그냥 숫자 막 말하는 거예요. 55번 있었다 그러면은 병사들이 1000명 이상 죽은 전쟁이 55개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였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뭐 개인들끼리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한쪽은 반드시 국가여야 됩니다. 한쪽은 정당한 국가일 것, 뭐 유엔 회원국이든지 두 쪽이 다는 아니래도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한쪽은 국가일 것, 뭐 이런 그 기준으로 이게 바로 정의는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좀 자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자들이 공부를 한다. 예, 열거고 뭐 이 그림들 여러분 쭉 보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건 나중에 아주 다시 공부를 자세하게 할 텐데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C를 공부합니다. C를 공부하는데 C 앞에 C는 cause입니다. cause 원인. 가운데 C는 conduct 어떻게 싸웠는가. 마지막 C는 consequence 결론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끝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왜 터졌느냐. 그게 이제 cause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마지막 C consequence입니다. 근데 그 앞에 C, 마지막 C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시에서 예측했던 거, 기대했던 거가 마지막 시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가운데에서 전쟁이 막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시를 공부하다 보면은 전쟁의 원인은 이렇게 됐는데 가운데서 일으킨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했구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가운데 시는 전술 전략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시를 역사학자들이 많이 공부합니다. 군인들도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시를 공부하는 것은 전쟁을 이제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만약 일어나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뭐 군인들 또는 선조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뒀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가운데 시인데, 가운데 시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공부한다. 이 책을 보면은 가운데 시가 많이 강조된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싸웠고 나폴레옹은 한참 뒤에 사람이지만은 알렉산더하고 나폴레옹을 아주 비교를 했는데, 제가 그냥 흥미 유발 차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나폴레옹 군대하고 여기 나폴레옹 군대가 서 있습니다. 이쪽에는 알렉산더 군대가 서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무기를 갖고 있는데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이 책에서는 알렉산더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기지? 알렉산더는 예수님보다도 200년 전 사람인데 그 옛날 고대인데, 그래서 나폴레옹은 현대 아니야. 근데 여기 그 무기를 비교했는데 재밌는 거가 나폴레옹의 포, 여기 제가 여기 포 모델인데 여기 바로 나폴레옹 포입니다. 이 나폴레옹 포는 미국 남북 전쟁에서도 이 포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뭐 제가 그냥 이 게티스버그 갔다가 하나 기념으로 사온 건데, 요 나폴레옹 포하고 이 알렉산더의 투석기하고 그 성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돌멩이가 날아가지고 그 성을 깨는 거하고 이 나폴레옹 대포가 날아가서 어디 성을 깨는 거하고 그 위력이 비슷해요. 그거고, 또 재밌는 거는 나폴레옹 군대하고 알렉산더 군대하고 누가 더 공격 속도가 빨랐을까? 알렉산더가 나폴레옹보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폴레옹도 집차가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나폴레옹도 말 타고 갔고 알렉산더도 말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2000년인데 2000년이나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전쟁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철도가 생기고 기차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자동차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속도가 빨라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때나 나폴레옹 때나 비슷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나폴레옹 군대는 깡통이 있었습니다. 그 통조림이 있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써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진행하는 속도, 진격 속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폴레옹의 그 총이 있습니다. 군인들 들고 다니는 총. 그리고 알렉산더 군의 그 활 또는 이 돌팔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당연히 총이 센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군인이 가지고 있던 총은 50m 밖에서 쏘면 거의 안 맞는답니다. 맞아도 죽지도 않고. 그런데 알렉산더 군의 이 돌팔매는 50m 밖에서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뭐 성능이 비슷하다고 쳤을 때 총을 한 방 쏘는 시간 20초 걸린답니다. 그런데 돌멩이 한 방 쏘는 시간은 20초보다 훨씬 빠르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알렉산더 군하고 나폴레옹 군하고 붙여놓고 게임을 벌려보면은 나폴레옹 군이 못 이긴다. 그래서 하나 재밌는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알렉산더의 코끼리 부대가 나폴레옹의 대포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러는 대포 소리 듣고 놀라서 코끼리가 다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쭉 이렇게 똑바로 오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모든 면에서 갑자기 발전한 거예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그 맨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는 그 전동 타자기를 사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기서 그냥 손 있는 힘 다해서 세게 누르는 타자기였는데 건드리면 찍히는, 그러다가 그게 컴퓨터로 바뀌고,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으면은 다 글이 입력되는 뭐 그런 기계까지 나온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나왔다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뭐 8월, 9월 어느 날 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원래 주제는 미국과 북한 관계인데 사실 그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북한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을 유인하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없애게 하려고 온갖 그 뭐 모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3대 대훈련, 키 리졸브 연습 안 하죠. 독수리 훈련 안 하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다 안 하고 그때 할 때는 뭐 바깥에서 탱크도 굴러가고 장갑차도 가고 또 군인들이 배낭 메고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동훈련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문 제가 조선일보 인용한 건데 대규모 실전 구동훈련이 사라지면서 기동훈련이 사라지면서 한미연합훈련 체제가 사실상 형해화됐고 형해화됐다는 건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해골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 군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뭐 당연하겠죠. 군인은 평소에 연습을 합니다.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평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죠. 연습 잘해둔 군대는 전쟁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19-2 동맹 연습이라는 훈련 이름이 19-2 동맹 연습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 이름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훈련 명칭에서 동맹이란 말을 뺍니다. 19-2 연습. 뭐 이 정도까지 양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스타제드 스트라이프라고 미국의 국방일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땄는데 뭐 여름이라고 그 회색 옷을 입었더라고요. 바로 잠수함 앞에서 북한의 그 지도자가 새로운 잠수함을 이제 검열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신문은 7월 23일자고 뭐 북한은 뭐 그날로는 안 내보내주니까 뭐 지난 7월 20일 뭐 그 무렵쯤 되겠죠. 이제 며칠 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잠수함 사진이 있는데 잠수함 그냥 그 밑에 모양만 크게 동그랗게 나와 있고 거기서 그 김정은이 보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것이 성능이 어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최신형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온 지가 이미 소련에서는 뭐 몇십 년 전에 나온 그 구 모델을 북한이 만들고 있는 거로 보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6년 8월입니다. 이거 이제 지금 3년 됐는데 잠수함이 왜 무섭냐면은 잠수함은 이게 아무리 그 고물이라도 여러분 그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못 잡아요. 더군다나 위에 떠가는 것도 안 잡히는데 이게 물속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새 건 성능 좋아서 거의 소리가 안 나게 갑니다. 지금 미국의 잠수함이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은 성능이 좋다는 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길이가 170m 되는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데 거기서 한 30m쯤 되는 데서 수영하는 사람이 전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거 뭐 상상이 가겠습니까? 길이 170m나 되는 그 무지막지한 쇳덩어리가 속도를 내서 달리는데 30m 부근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엔진음을 못 듣는다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좋아졌는데 뭐 북한 거가 그 정도까지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동해바다에서 미군이 북한 잠수함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딱딱 콘택, 이거 해군말로 콘택이라고 그럽니다. 딱 접촉이 잘 안 된대요. 그만큼 그 잠수함은 무서운 건데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이 만드는 것이 그런 성능까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뭐 일본 바로 앞바다 뭐 한 100km쯤 가서 숨어 있다가 쏘겠다고 협박을 하면은 핵으로 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도 없고 또는 뭐 몰래 가가지고 뭐 하와이 부근까지 가서 하와이 쏠 거야, 하와이 쏠 거야. 우리 하와이에서 뭐 어디까지 지금 가 있지라고 그러면은 이런 거. 그래서 이 잠수함은 그 핵전력에 아주 중요한 보복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땅에 떠 있는 거 비행기는 다 폭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숨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맞더라도 마지막으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핵 잠수함을 정말 중요한. 그래서
소련이나 미국이 각각 상대방의 핵잠수함이 어디와 인지를 모른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서로 싸울 수 없는 겁니다. 폭격기 다 없애고 땅에 있는 거 다 없앴는데 저 잠수함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나? 바로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거 몇 발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러면 거짓말로라도 협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잠수함이 어디가 있지? 거기 지금 핵미사일이 3발 꽂혀 있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협박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거를 북한이 뭐 김정은이가 또 가서 그걸 보고 이제 뭐 만들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그랬겠죠. 지금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북한 뉴스, 미국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방송인데, 미국이 지상 MD 체계를 북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에 대항해서 이걸 만든다. 저거를 미국 군사 전문가 장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결국 포기하지 않을 때 미국이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국가안보국이죠. 거기서 북한 등 사이버 위협 대응팀을 신설했다. 지금 이걸 보면은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려줘야지, 그러니까 주목을 주고 있다가 이걸 내려줘야지 저것들이 말을 들을 거야 하는데, 미국은 말로 하자 그러면서도 가드는 가드대로 다 하고 있다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교는 물론 현실적인 대응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북한의 미사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저것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왜 자꾸 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라고 뭐 이 사람 아주 유명한 한국 전문가죠.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그 지금 북한이 만드는 그 잠수함, 그 SLBM은 한국한테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SLBM, 그 SLBM이라는 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이라는 뜻입니다. 서브머린 런치드 볼리스틱 미사일 해가지고, 한국은 그거 막을 능력이 없다. 한국은 북한의 배에서 쏘는 미사일은 또 막을 수가 있답니다. 한국 함정에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만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 잠수함 만드는 거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큰일이다라고 보질 않고 자꾸 이게 미국을 가느냐 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클 맥데빗이라고 이제 미국 해군 대장 출신인데, 저 사람도 제가 이제 미국 세미나를 가면 자주 만났던 사람입니다. 해군 분석센터 CNA라고 되어 있습니다. Center for Naval Analysis라고 해가지고 그 워싱턴에 가면 아주 그 꽤 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그 연구원으로 있고, 이분이 우리 그 한국해양전력연구소하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서울, 워싱턴으로 오가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항상 그 아주 오가나이즈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이 잠수함 뭐 전문가니까 1950년대, 60년대 형이다. 그러니까 뭐 50년도 넘은 것이죠. 소련 구형 모델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폼페오 장관이 한 얘기인데 재밌어요.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불가침을 약속하겠다. 여기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없애면 미국이 체제를 보장해 준다.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없애면은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북한 공산주의 계속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비핵화를 하면은, 근데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불가침 협정을, 그 불가침을 약속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2005년 9월 19일 날 이렇게 써줬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근데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거는 종이 쪼가리인데 어떻게 믿어요? 바로 지금 그 똑같은 논리가 지금 반복이 되는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 이거 국가들은 서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치팅을 당하면은, 제가 이제 번역하는 책에 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국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한번 치팅을 당하게 되면은 그건 자기한테 치명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내가 비핵화를 했는데 미국이 불가침 약속을 안 지키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사이에
저런 것들이 되지 않죠. 지금 미국은 뭐 줄곧 계속 북한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스로 마크 에스퍼 이 사람이 드디어 어제 미국 국방장관이 7개월간 공석이죠. 작년 12월 31일 날 매티스 장군이 이제 사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샤나한이라는 사람이 대행을 하다가 그분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자기 국방장관 그 청문회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 마크 에스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육군 장관입니다. 그래갖고 요 얼마 전에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청문회 하자마자 상당히 빠른 시기 기간 내에 통과를 했습니다. 90대 8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그중에 뭐 안 간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8명 중에서 90명 찬성, 8명 반대. 근데 지금 이 8명 중에 6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상원의원입니다. 하여간 뭐 아무튼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이제 돼가지고 7개월 만에 그 공석을 채웠는데 이 사람을 이 미국의 전통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분석해 보면 좀 그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국방장관을 주로 민간인 시키는 나라입니다. 근데 매티스 장군은 마샬 장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26번째죠 아마. 그러니까 26명 중에 2명만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27대 미국 그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을 군인으로 봐야 되나 민간인으로 봐야 되나가 약간 애매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뭐 이게 군대 오래 있지 않고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학 박사 학위도 있고 그러면서 민간인 자격으로 육군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국방장관이 됐는데 군 출신으로 봐야 될지 뭐 민간인이라고 봐야 될지 약간 애매한 그런 케이스인데 뭐 장군 출신은 아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됐는데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나 이라크 당신네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외교입니다. 그 외교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라라는 미국의 매 주목을 맞을 거다는 그런 얘기를 좀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크 에스퍼 이 사람이 미국 국방장관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놀퀴스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재정 문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그 국방부 감사관으로 있다가 차관으로 지명받아 가지고 뭐 지금 엊그제 보니까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되겠죠 이제.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정말 그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제 이 진용을 확실하게 갖춘다라는 지금 뭐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국방장관도 없이 이게 뭐가 되겠느냐 했는데 이 팀이 갖춰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깜짝 미팅이 있었는데 깜짝 미팅에서 나온 얘기는 7월 중순에 실무회담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7월 말이 됐는데 실무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뭐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빨리 열리기를 희망한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장탄지를 건 게 뭡니까? 아예 모든 훈련을 없애버리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뭐 큰 훈련들 몇 개 없애주면은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름 바꾸라고 아예 다 없애라고 지금 그거 다 없애게 되면은 자기네는 회의 그 실무자 회의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겁도 주고 미사일 쏘고 잠수함 가서 방문한 사진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점으로 저는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작년 6월 12일 날 트럼프가 만난 다음에 김정은을 9월 25일 날 유엔에서 연설할 때 다른 거 다 되는데 사회주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큰 본질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핵 문제 같은 거는 그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 상극적인 체제의 싸움이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웃이 무서워서 핵을 가진다 그러면 미국이 그 핵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그 본질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그 뉴스들 보면은
트럼프가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데 몇 가지 그 유리한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가 이 폭스뉴스에 소개된 그 화면인데 이 제조업은 원래 중국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조업의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뭐 제조업 공급 체인이죠. 이 공급 체인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정말 그 중국 경제가 미국의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정말 그 충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래서 그 미국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트럼프 취임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실업률이 내려가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되는데 항상 유리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그 트위터에 7월 20일자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적인 수치들이 미국 역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다. Economic numbers reach an all-time high, the best in our country's history. 그러니까 뭐 GDP도 제일 높고 실업률도 제일 좋고 뭐 이런 거를 트럼프가 트위터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윗에 아예 그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건데 드디어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지금 2년 6개월 됐죠.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무센이라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50%를 이제 돌파를 했다. 뭐 다른데 뭐 폭스 같은데 보면은 48%, 47 나오는데 그것도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제일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는 방향이 숫자가 높아진다는 건 뭐 그 현직한테는 뭐 나쁜 일이 아니죠. 약간 50% 넘었다는 거를 대단히 그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은 본격적으로 선거 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에 보니까 이 인간이 달에 도착한 지 50년 되는 날인데 그때 그 미국이 한껏 민족주의적인 그런 파티를 하고 뭐 사람들 불러다가 그 달에 갔던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뭐 물론 뭐 정치적인 뭐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 쪽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모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이번 주일날 일어난 일인데 이번 주일 한 주간 동안 한 국제정치 우리가 그 전쟁과 평화를 정말 잘 인식해야 됩니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가 온다. 요한 갈툰 같은 참 그 북유럽 학자죠. 북유럽은 뭐 사실 지난 한 20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동네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동네가 처절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뭐 상황이 진행될 텐데 또 다음 시간에 뭐 상황 진전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